진정한 용기란 겁쟁이와 무모함의 중간에 있다. 네, 돈키호테 작가인 세르반테스의 명언입니다. 신중한 이에겐 저돌적인 이가 용기가 넘쳐 보이기도 하고 또 저돌적인 이에겐 신중한 이가 용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용기란 겁쟁이와 무모함의 중간에 있다는 말처럼 어쩌면 용기란 중간이 아닌 그 둘의 균형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란 무엇인가요? 오늘의 아이가 답이다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소모된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용기 있는 남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는 아이가 답이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회사 생활로 당신의 삶이 소모되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의 내진 설계사, 당신의 무너진 삶의 균형을 찾아주는 남자, 라이프 밸런스 코치 김수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진짜 바쁘신 분 모셨죠? 네, 어찌나 바쁘신지 이 녹음 스케줄 맞추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요새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고요. 네, 회사 출근하고 운동하고 집에 퇴근해서 애기랑 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둘째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속을 썩이고 있는 중이죠. 네. 되게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네요. 비슷한. 그렇죠. 뭐 애 아빠니까. 애 아빠니까. 네, 네. 또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참에 한번 먼저 오셨으니까 그리고 셀프로 제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이제 생겼거든요. 네, 오늘부터 생겼어요. 네. 그래서 셀프로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이름하여 나를 말한다. 빠밤. 네, 셀프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그럼 마음껏 치자랑하는 시간이에요. 네, 김수아 코치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환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이기주의라는 책을 쓴 작가이면서 생존 다이어트라는 두 번째 책이 12월 중순에 곧 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이프 밸런스 코치로서 소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깔끔한데요? 네, 뭔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깔끔한 멘트인데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프 밸런스를 찾으면 평범한 삶을 사는 직장인도 멋진 몸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책도 쓸 수 있고 그런가요? 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끝? 그렇죠. 사실 끝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밸런스를 잡아야만 이제 24시간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네. 에너지를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을 해서 뭐 책을 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내면의 에너지도 채우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은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 삶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면 자기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평범한 사람이 꼭 특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평범한 삶들 속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나의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그런 일을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멋진 일이네요. 맞아요. 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일에 몰입을 하게 되고 네. 그럼 정작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이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니까. 네, 참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뭐 라이프 코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라이프 밸런스라고 좀 붙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이나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금융 아니면 뭐 코디라든지 이런 그 뭐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삶의 다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개발을 하기 초기 단계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뭐 꼭 자기 개발이 아니더라도 뭐랄까 이렇게 아이가 답이다랑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 코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자기 주도력이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 이제 아이 답에서는 아이가 자기의 생활과 삶을 주도하는 거를 코칭해 주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저처럼 큰 직장인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남들이 바라보는 이제 뭐 생활이라든지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니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 좋습니다. 뭔가 통하는 네. 느낌 드니까 더 동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저희 PR도 대신해 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김 코치님 진행해 주시죠. 네,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인이시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자신의 삶을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말씀대로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한 지도 이제 6년 되고 와. 두 아이가 있고 얘네들은 5살, 3살 되는 딸 아들입니다. 와, 네. 결혼하신 얼굴 안 보이는데? 총각 같으신데. 야, 진짜 사진 올릴 건데요. 정말 잘생기시고 키도 아주 훤칠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부럽네요. 네, 일주일에 2번씩 와이프 파는 마스크팩을 몰래 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꼭 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책 쓰는 거를 통해서 표현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침 일찍 하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 체중 한 15kg 정도 감량을 해서 좀 와우. 몸도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네네.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미 코치님은 스스로가 라이프 밸런스를 잘 찾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제 생활의 단면을 보면은 네. 너가 그렇게 치열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밸런스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밸런스를 찾기 위한 과정을 음. 담은 책이 착한 이기주의였고요. 그렇죠. 치열하게 살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밸런스를 찾는 첫 번째 방법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용기? 네, 의외네요. 용기라니. 용기가 네.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야 돼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네네. 집에서 지친 몸으로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이 생활이 아닌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마음 속에서 이제 생기는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시작이자 끝인 것 같아요. 네. 용기가 시작이자 끝이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착한 이기주의라는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 참 뭔가 모순된 말 같기도 한데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제가 첫 번째 직장 생활을 7년째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중적으로 썼던 책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한 회사 생활인데 점점 자신이 소모되는 것을 느꼈어요. 뭐 이제 회사에서 매년 해주는 정기 건강 검진에서 질병명이라든지 뭐 건강을 조심하세요라는 진단명 같은 것들이 하나씩 추가가 매년 하나씩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술자리에서 선배들하고 하면 선배님들은 그거 뭐 사회생활하면서 훈장 같은 거지.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매년 한 번, 두 번씩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와. 쓰러지고 막 링겔 맞고 며칠씩 있다가 뭐 병가 내고 근데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도 회사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는 네. 게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직장인분들이 네.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용기를 내게 된 거죠. 근데 용기라는 게 제가 죽겠다 싶으니까 나는 용기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 예. 살기 위한 용기. 네, 이렇게 살면은 가정에서 애들 그때 첫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안으면 저보고 막 우는 거. 근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직장 생활하는 아빠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기가 아빠 얼굴 보고 낯설어가지고 울고 막 네. 엄마한테 도망가고 이런 거를 겪다가 제가 여러 번 쓰러지고 와이프한테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그만두고 쓴 책이 착한 이기주의고 이 책은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갈등 같은 거, 그다음에 이 갈등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레포트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제 뒷받침해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뭔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학계에서 보고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힘, 착한 이기주의라는 이 책 어떻게 잘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웃어서. 네, 저도 잘 안 돼서. 네.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용기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네, 실은 저도 이제 첫 번째 책을 썼고 하다 보니 첫 번째 책에 대한 애착은 그 누구보다도 그 책을 쓰신 작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래도 짤막하나마 착한 이기주의에 대한 그 PR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다 똑같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이기주의라는 책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저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 고민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용기를 내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잘 없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보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착한 이기주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삶이 또 바뀌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진짜 제가 봐도 옆에서 보니까 뭔가 싹 바뀌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착한 이기주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착한 이기주의는요. 보통 이기주의라 그러면 쟤는 정말 이기적이야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띠는데 그 앞에다가 착한
붙임으로 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삶이 중심이 되는 이라는 컨셉으로 제목을 붙인 거고 네 그래서 이기주의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상대방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30대 40대를 넘어가고 있으면 지금까지 산 만큼만 더 살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막 아쉬운 소리 못 하고 이렇게 힘들게 속으로 삭히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이기주의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착한 이기주의로 살면 나와 내 가족들은 조금 더 행복해져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착한 이기주의라는 걸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나와 나의 가족들이죠. 네. 이 내용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제가 아까 처음과 끝이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처음과 끝인 그 용기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남 기분 상할 거를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 말을 못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내 생각이 이거야라고 한 번에 거절을 잘 하면 나중에 3번, 4번 복잡하게 돌려서 그거를 막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고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같은 것들 들어있다 볼 수 있죠. 네. 네, 여러분들은 라이프 밸런스 코치 김수환 코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네.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전공도 상당히 독특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엄마가 육아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디 육아를 하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네, 요즘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네. 네. 그리고 이미 모 잡지에서도 대디 육아에 대해서 한번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력까지. 네, 궁금합니다. 제 전공은 수의학입니다. 수의학이라서 이제 수의학이에요? 네, 수의학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 찾아오시면 제가 치료를 해드리면 불법이긴 한데 꿀벌부터 코끼리까지 꿀벌부터 고래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빼고. 네. 사람 빼고 네, 수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아까 대디 육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는 저랑 이제 아내랑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전담하는 육아는 아니고요. 사실 그 남자 잡지 중에 이제 맨즈 헬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잡지 좋죠. 공모했던 네, 쿨데디라는 거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이랑 뭐 사진이랑 찍었던 적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육아에 많이 관여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그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놓은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육아도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엄마의 육아법과 육아 철학과 아빠의 육아 철학이 맞아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엄마는 이제 정서적으로 좀 더 교감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몸으로 애들을 지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일단 네, 또 이따가 다음에 또 얘기하는 2부에서 거예요. 네, 네. 자세히 또 얘기 나누고요. 독특한 이력 중에 근데 수의학을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쩌면 너무 잘생기시고 헌칠해서 네. 동물들이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어쩌다가 수의사에서 이렇게 또 직장인을 다시 하시게 되셨죠? 네, 보통 수의학을 전공을 해서 수의사 면허를 따면 네. 이제 제일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게 동물병원을 맞아요. 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돌보는 모습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갑갑한 생활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사분들이 동물병원을 하고 계시지만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편의점처럼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갑갑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 이제 고객도 만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선배나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죠. 적성을 맞는 것들로 이제 직종을 변경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물병원을 했었으면 네. 또 그 생활이 저랑 안 맞는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했었으면 굉장히 갈등을 시작했을 근데 거예요. 어떻게 수의학을 전공하시게 됐어요? 수의학이요. 수의학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생물이라든지 의학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의대냐 아니면 뭐 수의대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의대를 가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되면 환자들을 볼 때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는 하면 내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의대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도 결국은 어떤 타인의 삶을 또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라이프 밸런스 코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들의 삶을 또 살려주는 의사와 같은 역할이니까. 내진 설계자죠. 흔들리지 않도록 네. 이제 미리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그 단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진 설계사. 내진 설계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나 수의사처럼 임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라이프 밸런스 코치라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 둘 다 삶에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정말 또 멋진 분을 또 우리는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프 밸런스 코치 김수환 코치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코치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의 그 어려운 때에 용기를 진짜 직접 내쉬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으셨을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좀 궁금하네요. 네, 그 변환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만든 터닝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전 직장이었던 영국계 제약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시점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이전의 시점인데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된 시점. 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 제약회사였어요. 영국계 제약회사였고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우,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은 의사들도 입사하고 싶어하는 의사들도 회사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회사였어요. 완전 탑 대기업 같은 곳인가 보네요. 의사라는 직업조차도 상당히 괜찮은 건데 의사조차도 좋죠. 네, 의사들도 저희 담당자들 보면은 담당자가 나보다 연봉이 높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꽤 정말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바지에 벨트가 한 칸씩 늘어가고 배에 살이 찌고요. 그다음에 건강 검진을 할 때마다 질병명, 뭐 지방간 조심하세요. 뭐 그다음에 뭐 대장에 염증이 생겼어요, 용종이 생겼어요, 위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술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매년 7년 동안 건강 검진에 그 경고하는 의사의 소견이 한 줄씩 추가가 됐었거든요. 돈과 생명을 바꾸는 거였네요. 그렇죠. 남살이려고 들어간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 혹시 그때 몇 킬로까지 그때 98kg요. 지금 몇 킬로세요? 지금은 82 찍고 지금 85요. 지금 하긴 근육형으로 그렇게 된 네, 몸이니까. 지금은 이제 네. 몸에 근육이 더 많아져가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힘도 좀 더 좋아지고. 네, 페이스북에서 김수환 코치님의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복근이 갑자기 몸매로 넘어갔네요. 네, 네. 다시 네, 돌아와서. 네.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그만두시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계속 이제 쓰러지고 입원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일하고를 반복하다가 네. 죽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정도로 일이 많았냐면 병실에 누워 있는데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 내 자리에 있는 노트북을 병원으로 갖다 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메일 쓰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컨퍼런스라고 하는 전화로 외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제 전화 회의하는 그런 걸 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어요.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되는 병원에서조차도 일을 하셨군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수의사 자격증에서 네. 시작해가지고 네. 제약회사를 들어갔는데 생명을 막 바꾸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또 네.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그 잘 나가는 회사이기도 했지만 또 그만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남들 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되게,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다들 그 회사는 너 들어갈 때 힘들었잖아. 지금도 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네. 왜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가정도 있고. 그렇죠. 가정도 네. 있고 애도 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나간다고 했었을 때. 근데 또 이렇게 그만두실 때 흔쾌히 또 주변에서도 허락하던가요? 주변에선 다 반대했고요. 네. 아내는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만둬야 될 것 같아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만둬라고 와이프는 흔쾌히 동의를 해줬었어요. 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긴 또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짝 이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혹시 그때 그만둘 때 딱히 이렇게 대안 같은 게 이씨 그만둔 거 아니면은 어떻게? 대안 없었습니다. 그땐 대안이 네. 없이. 그러니까 아까 용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용기는 정말 죽겠다 싶으면 나는 용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직장인들한테는. 왜냐하면 네네. 되게 이제 그만두고 이거 현실이구나 싶었던 게 카드값 시청구될 때 그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막 쓰잖아요. 쓰면 네. 이게 신용카드니까 한 달 뒤에 청구가 되잖아요. 네. 난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카드값이 똑같이 날아와요. 그러면 현실이다. 퇴직금이 한 방에 들어오긴 하지만 거기서 그만큼이 툭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머릿속 계산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생활을 몇 달까지 최대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지출로 남아 있는 돈을 나누면 맞아요. 그때부터 현실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대안은 없이 나왔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게 용기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는 어떻게 생활을 좀 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착한 이기주의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책인 내 인생의 중심에 되는 힘, 착한 이기주의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몸이 아직 회복이 다 안 되었을 텐데 좀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았죠. 그때 완전 몸 팅팅 부어가지고요. 네. 이제 책 쓰기 한다고 카페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갔다가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 오고
거의 한 8시간 9시간씩 앉아가지고 책만 쓰고 그랬었죠. 아 사실 진짜 저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까지 쓰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필사적이었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네.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들이 예, 많다는 하고 거죠? 싶은 이야기들, 제가 만들어놨던 자료들, 그다음에 이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저한테 걱정을 했던 사람들한테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거를 지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진짜 용기를 내셨네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은 나는 일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벅스로 가는 거잖아요, 카페로.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또 집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삶 여러 가지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삶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회사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 지지해준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어요. 네. 네. 아내는 제가 이제 수입 없이 이제 커피숍에서 쓰는 비용밖에는 안 썼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활한다고 했었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라고 응원해줬던 사람이죠. 야 진짜 귀하신 분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변환점. 네네. 네. 사실 두 번째 변환점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첫 번째 변환점보다 훨씬 이전 시점이거든요. 네. 네, 2010년도에 만나서 11년도에 결혼을 했고 이제 2015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이제 네.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된 첫 번째 회사가 아니었으면 와이프를 못 만났다는 거죠. 뭐냐면 아하. 제가 그때 영업사원으로 제약에서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네네. 당시에 와이프는 이제 고객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고객이었어요? 네, 레지던트 네. 생활을 하고 있는 고객이었는데 이제 딱 보는데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네? 첫눈에? 네. 오. 그렇죠. 예뻤군요. 예쁘죠. 어. 지금도 예뻐요. 더 어. 예뻐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게 이제 회사 용어로는 제품 설명회라 그래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에서 처음 만나고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우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만나면서? 다음 날 그러니까. 네. 무서운데요?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되게 너 뭐냐? 물어보는 이러지 거죠.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회사 직원이 어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하고 제약회사하고는 네. 상당히 이렇게 상하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는 그 제약회사의 이런 분들 영업하는 분들을 좀 많이 그 방송에서도 이 리베이트라든지 네, 이런 문제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많죠. 네, 그래서 네. 막 갑자기 자동차로 우리 애들 이렇게 봐주는 것도 막 맞아요. 부탁하기도 하고 막 음.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맞아요. 그런 로비도 것도 하고 예,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어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야기를 안 하면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알면 알수록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의사랑 제약회사 사람이니까. 야, 이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데요. 그니까요. 네, 물론 겁나 잘생기셨어요. 네. 용기 낼 만은 좀 했어요. 네, 훤칠하시지, 얼굴에서 광채 나시지. 이 광채는 개기름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조금 달달하게 그래도 이렇게 러브스토리 한번 좀 잠시. 네. 네, 진짜 저희 날짜도 기억해요. 4월 30일이거든요. 야. 4월 30일에 제품 설명회를 하고 네. 5월 1일에 가서 김소연 선생님 결혼해야겠는데요. 기도하셨어요? 결혼해야겠는데 그랬더니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완전 들이던데. 네, 정말로.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제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뭐야 얘는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진 않더라고요. 아. 안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그렇죠. 와이프 그때 수술하고 밤에 막 한 11시 반 이때 이제 수술 끝났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박 막 썰어가지고 이제 차 타고 막 날라가고 막 그러다가 카메라 찍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야, 열정적이셨네. 데이트 비용이 좀 많이 나가셨네요. 네. 많이 나갔죠. 근데 네. 또 크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던 게 이제 전공의 시절이니까 멀리 못 갔어요. 왜냐면 병원 근처에 항상 붙어서 콜을 받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병원 근처에서 맨날 뭐 그냥 하던 데이트하고 뭔가 드라마 같네요. 뭔가 그 그러니까요. 여자 의사분과의 달달한 로맨스. 네. 요즘에 그런 또 드라마가 있죠. 있죠요? 네, 어떤 드라마인가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유, 네. 네. 낭만 다또 김수환? 네. 낭만다도 김소연. 네, 달달한 러브스토리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환 코치님에게 그 아내분은 어떠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죠? 아내를 만나면서 네. 제가 이제 꿈꿔왔던 것들, 제가 그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들을 어떤 걸 그리셨나요? 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아내를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날 때 결혼해라고 했는데 그때 와이프는 나한테 왜 이런 얘기 왜 하지? 라는 눈빛으로 저를 봤었어요. 그쵸, 근데 네. 제가 그때 막 들이대면서 했던 얘기가 야, 우리가 결혼하면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텐데 순서는 딸아들 딸이야. 그리고 애들의 태명은 홍삼이, 수삼이, 천삼이야. 그리고 집은 어디에 있을 거야. 애들 참 건강하겠다. 네. 엄청 지금 감기가 걸리긴 한데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너랑 살면서 뭐 책을 쓸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었는데 네네.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니까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용기를 주는 사람. 아, 그러니까 내가 꿈꿨던 부분을 아내를 만나면서 하나씩 이루어간다라는 걸 느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되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거의 용기를 낼 수 있게 가장 큰 존재 자체가 진짜 큰 도움이셨겠네 진짜. 근데 이게 또 그냥 아내분을 만났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아내분이 뭔가 조력을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와이프는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경청해 주시는 네, 모습이군요. 제가 회사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통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직장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처럼 네네. 내가 또 보니까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던데 여보 애기들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제 말을 중간에 자른다거나 아니면 동의해 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좀 뭔가 이렇게 마찰이 생겼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끝까지 듣고 있어요. 끝까지 듣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다시 하고 저도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제 얘기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되게 원만한 결론 하지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베스트의 결론들을 많이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네.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또 인정해주고. 네, 와 너무 좋은 여자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나 회사 그만둘게 이러면 이런 말들 나올 수 있거든요. 행복하게 해준다며, 잘 살게 해준다며, 그렇죠. 나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준다며. 네. 이러면 이제 할 말 못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와이프 직업이 의사라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의사니까. 맞아요. 넌 네. 그래도 와이프가 뭐 안전적인 직업이니까 네. 뭐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면만 봐서는 그런데 제가 요새도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 왜 그러냐면 의사의 삶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라이프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와이프 이제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진다거나 일교차가 크거나 하면 뇌졸중 같은 것들로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즌이에요. 아, 와이프가 정말 집에 바쁘시네요. 1시, 2시에 자다가 불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집에 당직이라든지 수술 때문에 응급수술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프가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항상 그만둘 수 있으니 언제든 그만둬라고 하는데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외과 전문의가 지금 상당히 신경질적이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와이프 힘들다는 얘기도 저도 계속 들어주고 저의 힘들다는 얘기도 와이프는 계속 들어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서로한테 의지되고 힘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라이프 밸런스도 지금 잘 잡아주고 계신 건가요? 끊임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그럼 라이프 밸런스는 잔소리인가요? 그런 거죠. 이제 혹시 이거 와이프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네. 직장인들은 자기 삶이 아닌 이제 회사의 삶이라든지 상사의 지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막 굉장히 많은데 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환자 살리는데 사명을 가지고 자기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 잡아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기가 만족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응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진짜 그 용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역시 괜찮지만 힘들었던 그 직장을 그만두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역시 그런 용기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지지자로 인해서 이렇게 착한 이기주의도 할 수 있으면서 두 번째 책 생존 다이어트라는 책도 쓸 수 있고. 네, 생존 다이어트입니다. 네, 참 멋집니다. 네, 여러분은 라이프 밸런스 코치 김수환 코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1부에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부에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이 방송은 첫아이 연구소 그리고 아이람 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아기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광고 목소리가 예쁜 건지 아기 목소리가 예쁜 건지. 네, 누구 딸일까요? 그러게요. 김수환 코치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딸입니다. 네, 김수환 코치님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김수환 코치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때 되게 내성적이고 책 많이 보는 그런 아이였어요. 잠깐만요. 내성적이고 책 많이 네. 보는 아이였다. 네네. 네, 지난번 조 작가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왜 안 그래도 지난번 에피소드 들으면서 나랑 비슷한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고3 때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만화책방 그때 도서책 대여점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알바를 하면서 월급은 안 받아도 되니
문 닫고 나면 제가 여기 계속 있을게요라고 하고 그때 어. 나와 있던 책들을 한 달 정도인가 만에 다 봤었어요. 야, 한 달 만에. 네, 싹 만화책이랑 뭐 소설책이랑 뭐 이런 네. 것들 다 와. 보고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 엄마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여기 있는 책을 다 봤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알바를 그만뒀던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책은 굉장히 많이 봤었고 네. 조용하긴 했는데 한 번씩 사고도 큰 사고 한 번씩 치고 그랬었어요. 네, 예,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조용한 사람 은근히 무서워요. 그렇죠. 조용한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네. 네. 저희 시골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 청도거든요. 대구 옆에 이제 사과랑 감으로 유명한 네. 청도. 근데 이제 시골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막 몇백 년씩 살았는 나무들 있잖아요. 막